그날 밤에 강재인을 밀쳐낸 사람이 왜 하필 황기찬이었을까? 그리고 왜 그 직전에 황기찬은 지호의 친부가 누구냐고 물었을까? 이 두 문장이 머릿속에서 부딪히는데 정작 누구도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는 게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김도윤은 병원 복도에 서 있었고요. 스스로도 이해되지 않는 불안 때문에 손에 쥔 팜플렛을 계속 구겼습니다. 김도윤은 아까 진료실 문틈으로 들은 의사의 말, 위암 말기, 간과 림프전이 항암을 해도 길어야 1년. 이상하게도 김도윤은 그 사실을 바로 강재인에게 말해야 한다는 생각과 동시에 혹시 내가 너무 앞질러서 안 되는 건 아닐까라는 망설임이 엇갈렸습니다. 김도윤은 결국 강재인에게 들어가 말했고 강재인은 차갑게 받아들이는 척했지만요. 강재인은 책상 모서리에 손끝을 대고 조금씩 힘을 주다가 한순간 힘을 푼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재인은 그 사람, 그렇게 끝나는 거네요라고 했는데요. 강재인은 그 말에 담긴 감정조차 스스로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분노였는지 허무였는지 아주 짧은 연민이었는지 황기찬은 그 시각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종이컵에 물을 따랐는데 물이 컵 가장자리까지 차올라도 손이 멈추지 않아 테이블로 넘쳐 흘렀습니다. 황기찬은 손이 떨리니깐 손을 무릎 위에 억지로 붙여 눌러두고서야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마음속으로 질문 하나를 계속 굴렸습니다. 지호의 친부는 누구야? 황기찬은 그 질문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신뢰가 환상이었는지 의아했고 알수록 더 두려웠습니다. 강세리는 거실로 내려와 앉았습니다. 강세리는 눈빛을 다듬었고 숨기는 거 없는데 괜한 소리 하지 말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강세리는 목소리를 평평하게 깔았는데 그 평평함 속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고 황기찬은 그 떨림을 정확히 들었습니다. 황기찬은 또 거짓말이네 라고 낮게 말했고 강세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렇게 믿기 싫으면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던졌습니다. 강세리는 그 말을 던지면서도 속으로는 들켰다는 느낌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강세리는 방으로 올라가 서랍 깊숙이 넣어둔 부동산 계약 서류를 꺼냈고 이미 매각 절차를 마친 그 집의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집은 결국 내 차지였는데 왜 불안해질까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며칠 뒤 강재인은 경호팀과 함께 그 집 현관을 열었습니다. 등기부와 소유권 이전 서류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단호하게 말했는데 오늘 안으로 나가주세요. 감정선을 최대한 낮춰 말했습니다. 강재인은 1분이라도 감정이 요동치면 누군가 그 틈을 파고든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황하나는 소리를 높였고 갑자기 와서 나가라니 말이 됩니까라고 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는데 실제로 이 집이 사라지면 우리 가족의 중심이 무너진다는 감각 때문에 더 흔들렸습니다. 황기찬은 서류를 넘겨보다가 고개를 들었고 당신이 이 집을 산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강재인은 맞습니다. 강세리가 내놨고 저는 정당하게 샀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애초에 제 아버지 강규철 회장의 유산입니다라고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강재인은 일부러 아버지와 유산을 강조했습니다. 강재인은 그 두 단어가 자신을 붙잡아주는 닷처럼 느껴졌거든요. 강세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모텔에서 뛰쳐나왔고 차를 몰고 그 집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로 현관을 압박하듯 비추면서 마음속으로 같은 문장을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왜 항상 강재인이야? 강세리는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었고 엑셀을 조금씩 밟았습니다. 그 순간 황기찬이 골목 끝에서 나타났습니다. 황기찬은 아주 잠깐 멈칫했는데 멈칫하는 사이에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려는지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황기찬은 강재인을 밀쳐냈고 그대로 차에 부딪혔습니다.
황기찬은 돌담에 부딪히며 바닥으로 떨어졌고, 강재인은 비틀거리며 그에게 달려가 왜 나를 밀쳤냐고, 왜 당신이 그러냐고 거의 울먹이듯 반복했습니다. 두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는 병원에서 이어졌습니다. 김도윤은 강재인의 손등에 남은 피를 받고 그 피를 닦아주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김도윤은 지금 내가 닦아주면 우리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이상한 생각이 스쳤는데 자기 생각이 너무 비겁하게 느껴져 손을 거뒀습니다. 의사는 황기찬이 의식불명이고 깨어날 가능성은 예측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황하나는 다 당신 때문이라고 강재인을 몰아붙였고 사실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황기찬이 누구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처럼 느껴졌는지. 노숙자는 조용히 기도문을 읊었고 유일하게 살아만 달라고 구체적으로 빌었습니다. 세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는 경찰서에서 터졌습니다. 강세리는 유치장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는데 후회라는 단어를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몸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고의였느냐고 묻자 차가운 눈빛으로 경찰을 쏘아붙이며 지금 나를 살인자로 몰아가는 거냐고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또 다른 전선이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김도윤과 함께 비자금 조성 자료를 제출했고 내부 감사팀과 외부 조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흐름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문서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하면서 이제부터는 내 시간을 살겠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밤이 깊어졌고 강재인은 되찾은 집 마당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숨결을 떠올렸습니다. 아빠, 돌아왔습니다라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져라. 강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시각 응급실에서는 작은 움직임 하나가 포착되었습니다. 황기찬의 왼손 약지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고 모니터의 파형이 아주 잠깐 변했습니다. 다만 사실 하나만은 분명했습니다. 황기찬은 마지막 순간에 강재인을 밀쳤고 그 선택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 사람의 평가를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악인과 희생자를 나누고 싶어 했는데요.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게 나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 하나가 남았습니다. 지호의 친부 문제였습니다. 김도윤은 그날 복도에서 마주친 뒷모습을 떠올렸고 그 뒷모습이 황기만과 겹쳤습니다. 김도윤은 설마라는 생각을 애써 밀어냈는데 자신이 본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면 강재인은 또 한 번 무너질 수도 있다는 예감에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오전 조사관이 강재인을 찾아왔습니다. 조사관은 비자금 조성 구조를 추가로 묻고 내부에서 도운 사람이 둘 이상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강재인은 순간적으로 두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는 황하나였고 다른 하나는 오래전부터 자신을 따라다니던 그림자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다만 이름은 증거가 모이면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무렵 강세리는 변호사와 면회했습니다. 강세리는 징역이냐 집행유예냐를 묻지 않았습니다. 강세리는 제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라고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를 밝히는 게 우선입니다라고만 말했습니다. 강세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강재인은 지호를 마주했습니다. 지호는 황하나 품에 안겨 있다가 강재인을 보자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강재인은 어른들의 진실 노름이 아이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게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밤 병원 복도에서 김도윤은 창밖을 봤습니다. 김도윤은 어제 적었던 메모를 삭제했습니다. 강재인은 이제 알았습니다. 복수의 끝에는 허무가 있고 허무의 끝에는 결국 선택이 있다는 것을.
강재인은 선택을 떠밀리지 않고 스스로 고르기로 했습니다. 내일 아침 병원에 들러 황기찬이 손을 잡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 손이 반응하든 하지 않든, 그걸로 끝나든 이어지든 자신의 말을 전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강재인은 당신이 나를 밀쳐서 내가 살았고, 그래서 나는 연민이란 것을 숨길 수 없다고 말이죠.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아직 남은 질문이 있습니다. 황기찬이 깨어난다면 황기찬은 첫마디로 무엇을 말할까요? 강세리가 쓰기 시작한 그 반성문은 끝까지 완성될까요? 그리고 김도윤이 지켜보는 저 기록의 끝에는 지호라는 아이의 삶을 뒤흔들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은 더 이상 열지 않겠습니다. 한 번에 모든 비밀을 풀어버리면 내일의 선택이 너무 가벼워질 테니까요. 내일의 무게는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